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세 가지 질문, 다들 이따금 실은 자주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고 괴로워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혹은 또 다른 선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바로 이 세 가지 질문들 앞에서 안정 대신 과감하게 모험을 선택해 나다운 삶을 개척해 나간 이야기가 담긴 손미나의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들려드립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저자 손미나님. 9시 뉴스 메인 앵커를 맡을 정도로 잘 나가던 아나운서가 갑자기 스페인 유학을 떠나서 화제가 되었던 것도 꽤 오래전 일이죠. 스페인 유학 시절의 경험을 담은 스페인 너는 자유다라는 책, 그게 2006년에 초판이 나왔으니까 벌써 18년 전이네요. 당시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많은 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던 책이었죠. 손미나님 본인도 이 책이 터닝포인트가 되어 전격적으로 아나운서 타이틀을 내려놓고 여행작가로 전업해 10권이 넘는 여행책과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후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교장으로, 온라인 언론사 편집인으로 하나씩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며 나답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인생의 갈림길마다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저자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는데요. 남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두려운 선택 앞에서 마음을 다잡기까지의 고민의 과정, 여행길에 우연히 만나 지혜와 용기를 주었던 인연들과의 일화 등이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과 더불어 생생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다른 이야기들보다 저는 딸의 인생에 은은한 별자리 역할을 해주신 아버지와의 일화들이 정말 놀랍고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은 딸에게 자유와 책임을 가르쳐 주셨던 너무 멋진 아버지 이야기와 모두가 선망하는 아나운서직을 내려놓기까지의 고민과 결단의 과정 골라서 들려드립니다. 나만의 꽃길을 개척하고 싶지만 여전히 주저하고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썼다는 손미나의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고3이야말로 쉬어야 한단다. 쉼표 찍는 삶의 묘미를 확실히 배운 건 고3 때였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앉히시더니 말씀하셨다. 고3이니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네? 더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에 쫓기는 일일수록 한 템포 쉬면서 숨을 골라야 승산이 높아지는 법이다. 아빠랑 같이 바람 좀 쐬고 오자. 보충 수업을 빠지면 대학에 떨어질 거라는 담임 선생님을 아버지는 의외로 쉽게 설득하셨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며 수군대는 주위 사람들도 개의치 않으셨다. 그렇게 나는 고3 여름방학에 아버지와 위험천만해 보이는 휴가를 떠났다. 아버지는 내가 유치원 때 청주대학교로 부임하셨고 30년 이상 대학 강단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다.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주중에는 청주 시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곤 하셨는데 그곳이 우리의 여름 아지트가 되었다. 그의 여름은 아주 단조롭고 규칙적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 팔짱을 끼고 약수터에 가서 체조한 후 약수를 길어오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같이 밥상을 차려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청주대학교로 향했다.
캠퍼스 초입에는 싱그러운 빛을 한껏 뽐내는 플라타너스가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수험생 교실을 벗어난 나는 그 길을 걸어 아버지 연구실로 향할 때마다 마음 가득 행복감을 느꼈다. 휴가 첫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옆 연구실 교수님이 해외 나가시면서 열쇠를 주고 가셨네. 넌 오늘부터 그 방을 써라. 책상도 있고 소파도 있으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책을 보든 낮잠을 자든 아빠는 신경 안 쓸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렴. 당시 내가 썼던 연구실은 짙은 녹음으로 둘러싸인 명당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을 열면 초록 내음이 코를 찔렀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노래했으며 이따금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렸다. 창을 통해 따사로이 쏟아지는 오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다 보면 금세 정오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와 인근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캠퍼스를 거닐거나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소파에 누워 달게 낮잠을 잤다. 가끔은 동료 교수님들이 식사 자리에 합류하셔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이 거의 지났을 무렵 평소와 마찬가지로 반쯤 졸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을 나섰다. 그러다 옆방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무언가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셨다. 정자세로 앉아 돋보기를 내려쓰고 집중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대체 누가 고3이지? 내가 아니라 아빠 같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녀는 서울로 돌아갔다. 고3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고 나는 그야말로 살벌한 입시 전쟁 속에 다시 던져졌다. 교실에서 나는 돌연변이 같았다. 친구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몹시 지치고 자신감도 뚝 떨어져 있었다. 반면 나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했고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진 상태였다. 덕분에 나는 최상의 컨디션 속에서 고3 마지막 지옥의 레이스를 거뜬히 달릴 수 있었다. 내 학창 시절 중 가장 신나게 공부하고 즐겁게 생활한 것이 바로 시험 전 100일이었다.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부해야 한다는 고3 학생이 보충 수업을 빼먹고 한 달간 휴식을 감행한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 정신 나간 짓이었다. 나 역시 워낙 공부에 지쳐있던 터라 아버지의 제안이 달콤했지만 내심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무모하리만치 용감했던 그 선택은 고3 시절을 무사히 완주하는 큰 힘이 되어 돌아왔다. 살다 보면 잠시 쉬어가야 하는 때가 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대개 용기가 부족하거나 욕심이 과해서이다. 멈추었을 때 잃게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쉼표가 필요하다. 미처 보지 못했던 길도 예전에 몰랐던 내 안의 슈퍼파워도 잠시 쉬어가는 순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쉼표는 말 그대로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쉬는 것은 일보 후퇴가 아닌 십보 전진일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다. 한숨 돌리고 걸음을 내딛는 순간 새로운 멜로디의 인생 교향악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너를 믿는단다. 숨막히던 입시 전쟁이 끝나고 갑자기 주어진 자유의 맛에 취해
대다수 대학생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학교 생활이 낯설기 짝이 없었지만 이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재미에 빠져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 바람에 귀가 시간은 자연스레 늦어지기 시작했다.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던 20살 아가씨가 맥주와 막걸리를 어느 정도 즐기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내 생활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갈 테다. 급기야는 선배들에게 붙잡혀 자정이 다 되어 귀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요즘은 그 시간에 집에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겠지만 휴대전화가 없던 또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던 그 시절에는 여학생이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야 아차 싶었던 나는 동생에게 도움을 받아 최대한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필 그날따라 부모님은 주무시지 않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바짝 긴장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쩐 일인지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에 최대한 일찍 일어나 눈치를 보았는데 희한하게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해주실 뿐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나는 일주일 내내 안절부절 못했고 수업만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엄마 일을 돕는 등 전에는 하지 않던 짓을 해댔다. 급기야 폭풍 전야와 같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았을 땐 어쩌면 두 분이 내 귀가 시간을 착각하셔서 슬쩍 넘어가게 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도착해 강의실로 향하다 조교 선배를 만났다. 학과 사무실에 네 앞으로 우편물이 와 있더라. 잠깐 들러서 받아가. 사실 이때까지도 누가 어떤 것을 보냈는지 전혀 짐작도 못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우편물을 받아들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편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오늘 아침까지도 함께 식사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아버지께서 직접 손편지를 써서 붙이셨다고? 언제? 왜?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있자니 가슴이 두근거려 미칠 것만 같았다. 아, 결국 올 게 왔구나. 어쩐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했더니만 어떤 폭탄 선언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는 봉투를 뜯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쳤는지 모른다. 그런데 막상 펼쳐든 아버지 편지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딸아, 요즘 대학생이 된 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으로 흐뭇하구나. 새로 경험하는 일들로 분주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네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예전과 다름없이 틈나는 대로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어 모처럼 펜을 들게 되었다. 아빠가 오늘 내게 하려는 얘기들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들이니 오래 기억했으면 한다. 첫 번째는 군자에 관한 것이다. 흔히 군자는 학식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줄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덕이다. 따라서 군자는 남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네가 대학생이 되어 학문을 탐구하고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 된다고 하여도 덕을 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빠는 우리 딸이 부모가 곁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 언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다. 다음으로 아빠는 숙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녀 시절을 지나 몸이 성장하면 처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중에 교양과 인품을 갖추고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들을 숙녀라 칭한단다. 아빠는 네가 단순히 처녀가 아니라 숙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길 바란다. 끝으로 아빠는 오늘 통금에 대해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다. 우리 집에서 이 문제를 한 번도 정확히 논의한 바가 없으니 한 번쯤 짚어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금 시간은 정해두지 않을 생각이다. 귀가 시간이 따로 있어도 네가 그것을 어기거나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고 억지로 지키거나 혹은 지키지 않고 지킨 것처럼 속이려 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이에 대한 어떠한 룰도 만들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네 마음속에 너만의 마지노선을 하나 정하면 좋겠구나. 그것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몇 시라도 좋으니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해라. 12시가 아니라 새벽 2시여도 좋고 3시여도 좋으니 정하고 나면 반드시 지키거라. 다음으로 절대 그게 몇 시인지 우리에게 알리지 말아다오. 부모도 사람인지라 알게 되면 통제하고 싶어지는 법이란다. 우리에게 그런 짐을 지우지 말고 마음속으로 네 자신과 약속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꼭 지키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아빠는 우리 딸을 믿는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앞으로 너의 인생에는 신나고 흥미로운 일도 있지만 여러 고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닥치든 위에 언급한 것들을 명심하면서 네가 믿는 길을 따라 열심히 걸어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매일 얼굴을 보며 살고 있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니 참 좋구나. 앞으로는 더 자주 너를 위해 글을 쓰기로 약속하마. 사랑한다. 아빠가. 단언컨대 이 편지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 대신 나를 믿고 사랑한다는 걸 강조하신 점이나 늦은 귀가 시간을 꾸짖으며 통제하는 대신 모든 결정권을 내게 주신 현명함은 따끔한 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 뒤로도 이 편지를 얼마나 여러 번 읽었는지 모른다. 해외 유학 생활을 할 때도 편지는 내 책상 머리에 놓여 있었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주문을 외듯 한 번씩 읽어보곤 했다. 단순히 귀가 시간에 대한 문제를 떠나 자율적 책임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셨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지금껏 살아왔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는 내게 호통을 치거나 통금 시간을 정해주셨더라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진짜 나를 찾아서. 아나운서로서의 삶은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뉴스까지 인기 절정의 프로그램들을 섭렵했고 TV, 라디오를 종횡무진으로 오가며 다양한 시청자층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시청률이 40%에 육박했던 도전 골든벨의 성공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 결과로 나는 보도국의 러브콜을 받고
9시 뉴스 앵커 자리에까지 앉게 되었다. 한동안은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슴 한구석에 허전함이 밀려들었다. 심지어 9시 뉴스를 준비하면서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멘트를 정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싶었다. 나는 과감히 일주일도 넘는 휴가 신청서를 내고 여행길에 올랐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몰디브.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바다와 푸르디 푸른 하늘. 밀가루처럼 희고 고운 백사장의 몰디브는 모든 걱정을 잊게 할 정도로 황홀했다. 일터에 파묻혀 지내다 모처럼 만난 평화로운 섬 풍경은 일순간 마음에 풍만한 행복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게다가 센스 넘치는 리조트 직원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남녀를 눈치껏 저녁 식사 테이블에 동석시켜 주었다. 물론 그런 멋진 곳에서 근사한 남자와 눈이라도 맞았다면 그 또한 로맨틱했겠지만 나는 옆자리에 앉게 된 이탈리아 여의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보다 3살 많았던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혼자 몰디브에 왔다고 했다. 나는 휴가 대부분을 그녀와 함께 했다. 동이 틀 무렵 만나 수다를 떨다 아침을 먹었고 해변에서 얘기를 나누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또 섬 이곳저곳을 걷다 저녁을 먹고 칵테일을 마시며 별들이 내려앉은 어두운 밤이면 바다에서 홀딱 벗고 같이 수영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별의별 속 깊은 얘기를 다 나누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고 믿었다. 그런데 내가 몰디브를 떠나기 하루 전 그녀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미나, 지난 일주일 동안 너라는 사람을 정말 잘 알게 되었다고 믿었어. 근데 막상 떠날 때가 되어 생각해보니 네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네 일 얘기밖에 듣지 못한 것 같아.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하게 된 계기, 일의 성과와 고충, 일을 잘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일하며 만난 사람들. 그런 거 말고 일과 상관없는 아나운서로서의 손미나를 제외한 너 자신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 어느 때보다 솔직히 모든 걸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 말대로라면 정작 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 그랬던가? 이상하네.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 나는 말이지. 그러나 내가 말만 시작하면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저어댔다. 미안한데 넌 지금 또 일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미나,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물론이지. 미나, are you happy? 그곳은 티끌 하나 없이 맑은 하늘과 바다, 흰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인 몰디브였고 그녀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내가 가식이나 내숭을 떨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으며 우리는 손바닥만한 비키니를 걸치고 마주 앉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기 힘든 법이다. 결국 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예스라는 쉬운 말 한마디를 내뱉을 수 없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고민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 나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해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닐까? 내가 놓는 일을 다른 사람이 잡게 두어도 될까? 이 일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틀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1등, 최고, 최선, 최대와 같은 것들이 강조되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나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치열한 경쟁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간다. 나 역시 그랬다. 두 번째는 지향점의 부재였다. 직업이 주는 목표 외에 인생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틈조차 없었다. 맹목적으로 주어진 길을 걷다 보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 주워 담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느 것이 꼭 필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나는 그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KBS의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에서 파생되는 결과물들의 사회적, 거시적 의미를 찾아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몰디브 여행은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나는 큰 변화를 열망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만난 그녀의 말 한마디는 한 번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를 만들어줬다. 결정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들은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나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절실했다.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주저없이 몸을 던졌다. 모든 방송을 내려놓고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안녕 KBS. 안녕 미지의 세상. 몰디브 여행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지만 실제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떠나는 일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마침 이 결정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다. 휴가 후 9시 뉴스에 복귀했을 때였다. 생방송 중 속보가 도착했다며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보통 TV 뉴스는 남녀 앵커가 맡을 기사들이 사전에 정해져 있다. 비중 있는 뉴스는 남자 앵커가 먼저 전하고 비교적 덜 중요하거나 가벼운 뉴스는 대부분 여자 앵커의 몫이었다. 예를 들어 남자 앵커가 검찰청 소식을 전하면 여자 앵커는 동물원에 기린 새끼가 태어났다고 전하는 식이다. 요즘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땐 그랬다. 분명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었고 날마다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와중에 내 차례에 도착한 속보는 더할 나위 없이 짜릿한 소식이었다. 드디어 나한테 중요한 뉴스가 왔구나. 스릴 넘치는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사인펜 뚜껑을 열고 종이를 꺼내 들었다. 속보를 받자마자 멘트를 정리해야만 할 터였다. 그때 귀에 꽂은 인이어를 통해 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그 속보 남자 앵커 갖다 줘라. 막을 틈도 없이 FD가 들고 들어온 종이는
남자 앵커에게 전해졌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송은 계속되었다. 뉴스가 끝나고 불쾌한 기분이 가시지 않은 채로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부장님이 할 말이 있다며 나를 호출했다. 자기가 생각해도 좀 미안했던 건가? 나의 터무니없는 기대와 달리 그는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아, 오늘 화장이 아주 잘 먹었어요. 좋아. 아주 좋아. 그 순간 내가 느꼈던 자괴감을 과연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어떤 허들도 넘을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아니었다. 내 앞에 피해갈 수 없는 높은 장애물이 있음을 실감했다. 일주일 후 나는 보도국장님을 찾아가 9시 뉴스에서 내려오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무도 내 말을 선뜻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았지만 나는 확고했다. 이렇게 낮고 이렇게 단단한 유리천장 밑에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세상이 변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뉴스룸을 떠난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유학을 준비했다. 동료들은 대부분 만류했지만 행여나 잘못된 선택일까봐 뒤로 물러서기에 나는 너무 젊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안정을 추구하고 도전 따윈 던져버리라 외치는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땐 여전히 걸음마 하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설령 내가 그 길을 가다 수없이 넘어진다 해도 값진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30 넘은 여자가 무슨 도전이야.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놓고 1년간 떠나 있겠다니 너무 큰 모험 아니야? 돌아와서 자리가 남아 있겠어? 정신 차려. 지금은 그럴 게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고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서야 하는 때야. 사람들의 반대 이유는 비슷했다. 나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흔들렸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불안했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기에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호기롭게 떠나 1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무사히 회사로 돌아왔다. 예상과는 다르게 내 위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처음에는 모든 게 더 나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당시 나는 수족관을 탈출해 바닷속 세상을 보고 온 물고기와 같아서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만족하긴 힘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었고 방송 환경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조직의 크기와 특성상 새로운 시도를 하기 힘든 곳에서 나의 인생과 커리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바로 그 시점에 출간한 첫 책, 스페인 너는 자유다가 예상 밖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출판사들의 매력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심지어 여행 기간, 컨셉,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떠나 내 스타일대로 여행하고 글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출판사도 있었다. 미래는 예측 불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과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가 새로운 일에 승부수를 던지는 일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 아닌가. 나는 내 앞에 놓인 일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 끝을 보고야 마는 나의 성향과 의지를 믿기로 했다. 나만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무대는 어디라도 중요하지 않았다.
결심이 서자 가슴이 뛰었다. 이제 스튜디오 밖으로 걸어나가 진짜 세상을 만나 소통하자. 많은 사람들과 내 경험들을 글로, 사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자. 나는 아직도 KBS 아나운서 자리를 포기한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길을 걸을 수는 없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이, 잃는 게 있다면 얻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다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가지 않은 길을 마냥 부러워하거나 동경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길을 더 좋은 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 말이다. 나는 유달리 용감한 사람도 불안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도전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다. 그렇다. 행복의 비결은 많은 것 혹은 좋은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잘 가꿔진 꽃길을 찾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길에 꽃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따금 우연히 발견하는 꽃들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일 테다.